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조 세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표는 선진 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진념 전 경제부총리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님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노동부, 그리고 동력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또 의미 있는 말씀으로 기조 발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진념입니다. 오늘 KDI 국가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저 같은 올드보이를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우리 나이 재는 것을 바꿔서 제가 12월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 2년 젊어졌다 하는 그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2022년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가 됩니다. 우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한 것이 1962년입니다. 우리 개발연대 수립과 추진 이후로 6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는 지구촌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우리 1인당 소득이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64년에 우리 연간 수출 총액이 1억 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소득이나 수출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적 모델로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개발연대 초기에 주로 텅크스텐과 제조업 제품이라면 가발 중심으로 수출했던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을 넘어서 지금은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 없이는 나라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 특히 우리 발전 경험을 많은 발전도상 국가에 전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민주화를 실현해 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의 경제 사회 발전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국민 저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뿌듯한 자랑과 보람을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홍찬표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정년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대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에 한국 경제도 많은 리스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2017년 3만 불을 넘었었던 우리 경제가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5천 불을 실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3만 불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특히 소득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위협받고 있고 서비스 산업의 장벽은 여러 가지로 묶여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의 경제를 압박하는 이른바 경제의 지나친 정치화 그리고 각 세대, 이념,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은 식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대전화 시대를 맞아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선진 한국을 향한 담대한 다짐으로 새로운 비상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환경은 매우 엄중하고 사회 통합의 신성장 전략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략으로서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정규율의 시장 경제입니다. 바로 세우는 겁니다. 둘째, 성장 엔진을 확충하고 셋째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지키면서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에서의 창의와 혁신으로 융합해 나가는 한국형 스마트 파워를 재충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규율의 시장 경제는 질서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마는 자유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각종 규제와 간섭은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 정비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는 특히 대기업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을 하고 이것을 실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 혁신의 생태계 조성과 성장 엔진의 확충입니다. 날로 심해가는 기술 패권에 대응해서 퍼스트 무브로서의 역량을 갖다가 키워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물류, 의료, 문화, 관광, 교육은 빅뱅을 한다는 자세로 규제 혁파를 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인재 양성입니다. 창조적 인재 양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경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 가능한 포용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특히 노년층 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중부담 중복지 중기 프로그램 최소한 10년에 걸치는 중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육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복지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그냥 나누는 복지가 아니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복지, 나아가서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의 틀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동시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장이 반드시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왔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원칙과 기본이 많이 흔들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 주는 또 함께 나누는 사회로서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박수를, 뒤처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기득권 계층의 절제와 자기 안신은 필수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 의식, 가치 정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선 당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리스크는 정치권의 혁신과 정부 혁신입니다.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는 과연 발전해 왔을까요? 아직도 후진적 정치 상황,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에 매몰되고 패거리 정치와 상대방 흠집내기, 여러 가지로 부상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아니고 갈등 조장으로서 정치적 단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배정치의 지배구조는 민주화 뭡니다. 공천권으로서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제도권 밖 사회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 판단에 맡겨서 사실상 정치에 포기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그러나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해야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들 때 성장한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국민들한테 실망만 주고 국민 정신건강을 훼손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자기 편 국민만 생각하는 후진적 정치 상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 민주화 35년이 저는 올해에 각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국회 국가미래연구원 김영권 원장께서
지난 정치민주화 35년 동안의 우리 정치 상황,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 구조를 바꿀 것인가, 현재에 대해서 금년 중에 꼭 포럼을 열고 토론을 하고 새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부 얘기입니다. 경제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차지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정부가 꼭 있어야 할 때 있는 것인지, 개입해서는 안 될 때 있는 것인지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좀 어렵다 해서 정부가 심판자로서의 역할, 응원단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선수로 뛰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해결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돈 쓰는 일, 돈 푸는 일, 이것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해야 돈을 쓰면서 재정 준축 하나 제대로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부,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스마트 정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책연구위원회 역할과 책무. 제가 원래 주문받기로는 KDI에 바란다 하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해달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DI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띵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KDI가 설립된 것은 1971년, 그리고 개관은 1972년 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KDI를 설립할 때 현판에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에 산실이 되라고 현판을 붙였습니다. 이 현판이 그 뒤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다른 현판으로 바뀌고 하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저와 KDI 관계는 비판적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제가 물가 정책 과장으로 있을 때 1972년 이른바 KDI가 청와대 얘기를 해가지고 물가 3% 안정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물가 총괄 과장으로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10%, 15% 올라가는 물가를 한 해 만에 3%로 낮춰라. 결국은 72년 제1차 5.1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정책이
부안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제가 종합기획과장과 경제기획관으로 있을 때 1975년 6년 언저리입니다. 1977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KDI 도움을 받아서 이른바 우리 5개년 계획에 형평의 개념, 에퀴티 개념을 도입했고 사회개발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장 위주, 목표 고치 점령식 정책이 드라이브 될 때 다른 데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KDI와 저희가 형평과 사회개발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우리 4차 계획 수립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설득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로 제가 물가정책국장과 차관무로 있을 때는 종합적인 경제 안정화 시책을 수립하는데 KDI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4차 5개년 계획의 뜻을 이어서 경제계획의 이름도 경제사회 발전개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국민연금, 최저임금, 의료보험 제도 등 사회복지 시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IMF 이후에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을 했을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KDI에 설립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시는 우리 박진 교수께서 고생을 많이 했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제가 정부를 떠났을 때 이 얘기입니다만 2004년에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이른바 KSP를 당시에 재정경제부와 KDI가 합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70여 개국을 넘는 나라들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경원 오비 모임인 최경의 회장으로 있을 때는 2013년에 육성으로 듣는 경제의 기적, 이른바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릉에 글로벌 지식협력센터를 설립하는데 제가 자문 역할을 하게 됐고, 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로서 많은 발전국가의 공무원들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KDI가 세종시로 가는 바람에 KDI와 저하고의 인연은 끊어져 버렸죠. KDI 주요 성과는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연구를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AID나 국제연구기관의 지원을 받던 우리가 KDI가 설립됨으로 해서 우리 자체 역량으로 5개년 계획, 연차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경제교육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 및 글로벌 지식협력센터 등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세계은행, IMF, ADB,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고 KSP 사업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개발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적 자산의 유치상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론의 창구 역할을 한 KDI가 기억이 남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연차 계획 수립한다, 주요한 정책을 만들 때마다 언론계 그리고 각계에 있는 분들과의 정책 포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KDI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찰의 시기입니다.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도 많이 나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KDI 유산과 핵심 역량은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냐. 대표적 연구기관으로서의 띵크탱크 플랫폼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전문성과 현장성에서 타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은 유지하고 있느냐.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수요자 평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특히 주요 정책기관 전환기에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했느냐. 그런 데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5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동산 대책, 우리 국민한테 많은 실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 25번, 28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KDI와 국토연구원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소득주도 성장과 소득 기본 시리즈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을 때 KDI는 어디 있었는지, 노동 존중의 사회, ILO 비준 협약 추가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룰 때 노동연구원과 KDI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탈원전, 탄소 제로 정책을 수립할 때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어디 있었는지,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 폐지다 아니다 이렇게 싸울 때, 또 산업 현장에서는 최첨단 플랫폼 그리고 신기술 인재 양성에 대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교육개발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성찰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다짐으로 정책 연구 과제와 연구 경과 평가 시스템 정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연구기관 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정부와 시장 등 수요자와의
소통,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도 유연적으로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사안교육장이자 박물관의 역할로 태어난 홍릉글로벌 지식협력센터 운영제도, 이건 또 쇄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KDI를 포함한 국제연구기관은 특정 정권의 연구원이 아니고 국민의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 이를 바탕으로 한 소명과 보람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한국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오늘 2022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60년, KDI 개관 50년, 정치발전 35년을 맞이한 2022년 올해는 지속성장을 위한 또 선진한국의 실현을 위해서 대장정을 열어가야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도전과 혁신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과거를 넘어서 미래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KDI와 관련되는 국제연구기관 그리고 KDI 연구위원 여러분들 소명과 보람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